문화나 종교와 상관없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왜 똑같은 경험을 보고 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들이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의사의 옷 색깔과 수술실의 물리적 세부 사항을 시각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대답은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죽음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의 지평선이자 우리의 지식이 멈추고 두려움이 시작되는 어두운 지점이었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추측과 경전, 그리고 침묵 너머에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는 희망뿐이었어요. 우리는 미지에 대한 공포를 다루기 위해 사원을 짓고 의식을 만들며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추측의 시대는 끝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조차 냉철하고 무자비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를 멈추고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제쳐두고 순수 통계학으로 눈을 돌렸죠. 인간이 평생을 바쳐도 읽을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기 위해 공리의 처리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목표는 야심차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것이었어요. 인류가 마지막 순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기계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위로를 원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원했습니다. 이 분석에 데이터를 공급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타나토스 아카이브입니다. 지금 우리는 3천만 건의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일직선을 그리며 의료진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었지만 다시 돌아온 3천만 건의 고유한 사례들이죠.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도쿄, 뉴욕, 모스크바, 케이프타운의 중환자실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19세기 연구자들의 일기, 티베트 문헌의 번역본, 중세시대의 기록들까지 디지털화했죠. 확고한 무신론자, 기독교인, 불교도, 그리고 신성한 개념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증언을 모두 섞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리에게 입력하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많은 회의론자는 임사체험이 그저 꺼져가는 뇌의 환각일 뿐이라고 즉시 말할 겁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뉴런들이 벌이는 마지막 불꽃놀이라거나 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화학적 방출이라고 말이죠. 의류 과학은 수십 년 동안 이 버전에 매달려 왔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사건 파일을 덮어버리고 불가능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편안함을 무시하고 확률에 집중합니다. 아카이브의 단 3%에서 도출된 첫 번째 결론은 세상을 순수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어요. 이 보고들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만약 환각이었다면 그것들은 무질서했을 거예요. 환각은 개인적이며 각자의 두려움과 꿈, 특정 문화에 기반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정반대의 결과를 찾아냈어요. 견고하고 불변하는 구조가 감지된 거죠. 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토콜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2023년에 약물 과다 복용을 한 주식 중개인에게나 흑사병으로 죽어가던 중세 프랑스의 농부에게나 똑같습니다. 이 사안의 중대함은 물리적 세부 사항에서 드러나요. 시스템은 우리가 유체 이탈이라고 부르는 700만 건의 사례를 분리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가벼워지는 모호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 시점의 정밀한 기하학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생실의 평면도 데이터와 환자들이 돌아온 후 제공한 묘사를 교차 검증했어요. 세부 사항의 정확도는 거의 100%에 달합니다. 사례 49 알파가 가장 좋은 예시예요. 환자는 52세의 엔지니어로 대규모 심근경색을 겪었습니다. 그의 임상적 사망 상태는 4분 30초 동안 지속됐어요. 의료 프로토콜에 따르면 그의 뇌는 꺼져 있었고 혈액도 없었으며 어떤 감각 정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깨어난 그는 의료진의 모든 움직임을 묘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세 동기 위쪽 라벨에 적혀있던 일련 번호까지 읊었어요. 그 번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간호사가 높은 캐비닛 위에 잊고 놔둔 파란색 파일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산소가 없는 뇌가 시야 밖의 물체까지 포함해 이토록 정밀한 현실을 지어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복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모델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외부 관찰을 통해 얻어진 것이에요. 환자의 인식 지점은 실제로 천장 근처에 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수천 건의 교차 사례로 확인된 물리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변칙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리고 회의론자들의 모든 주장을 파괴하는 데이터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의 보고서였죠. 타나토스 아카이브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한 243건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빛을 본 적이 없고 원근법이나 그림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시각 피질이 위축되어 있거나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소리와 촉각으로만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에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빛을 묘사했고 침대 위에 있는 자신의 몸을 보았으며 심장 모니터, 전선의 색깔까지 봤어요. 한 시각 장애인 음악가의 사례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혼수 상태에서 돌아온 그는 복도에서 울고 있던 아내의 외모를 처음으로 묘사했어요. 심지어 그는 아내의 드레스 패턴이 신발 색깔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아차렸죠. 의미론적 연구는 그가 은유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었어요. 그것은 직접적인 시각적 묘사였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마음이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죽어가는 와중에 시각 시스템 전체를 바닥부터 구축하고 색과 형태의 개념을 단 몇 초 만에 배워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는 단순하고도 충격적입니다. 이 경우의 시각은 육체적인 눈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눈은 렌즈일 뿐입니다. 보는 주체는 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관이 죽었을 때 관찰자는 장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았을 때보다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죠. 우리는 지금 이주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전송입니다. 필터는 문화적 해석과 종교적 두려움이라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과정의 날 것 그대로인 설계도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송이 존재한다면 고장난 송신기를 떠난 신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분석 도중 우리는 의사가 사망을 선고하고 겉보기엔 전기 활동이 없는 죽음 직후 몇 분 동안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시기를 최대 감도로 설정했을 때 깊은 신경 구조 안에서 일관되고 조직적인 급증 현상이 포착됩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판독 오류나 마지막 경련으로 치부되어 왔어요. 하지만 해상도를 높여보니 이건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압축되고 밀도 높으며 정돈된 데이터 전송이었죠. 뇌는 죽었지만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장비를 사용해 최종 보고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청이 떨어질 듯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가장 큰 활동의 순간이 일어납니다. 의사들이 모니터를 보고 일직선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떠났다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죠. 심장은 펌프질을 멈추고 혈액은 정맥에 고이며 산소가 없으니 세포들은 하나씩 불을 끄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 의학은 심장 정지 후 30초가 지나면 뇌 활동이 제로로 떨어진다고 가르쳤어요. 전송의 끝이죠. 절대적인 침묵.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연적인 분해의 과정을 시작하는 생물학적 육체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활동이 없어야 할 곳에서 활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밀기기에 연결된 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5,000명의 환자를 모니터링했고 생물학 교과서에 적힌 모든 내용을 뒤집는 발견을 했습니다. 침묵은 환상이었어요. 임상적 사망이 확인된 지 몇 분 후 뇌가 비활성 상태여야 할 때 뇌는 폭발적인 활동을 일으킵니다. 죽어가는 뉴런들의 무작위적인 경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조직된 전기 폭풍을 말하는 겁니다. 감마 파동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뇌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극도의 집중 상태에서만 감마파를 생성해요. 최대 명료함의 주파수죠. 우리가 발견한 건 죽은 뇌에서 이 활동이 사람이 살아 깨어 있을 때보다 수십 배나 더 강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물리학이 깨집니다. 배터리도 포도당도 산소도 없는 시스템이 어디서 에너지를 끌어와 이런 올림픽급 성능을 내는 걸까요? 표준적인 설명은 언제나 저산소증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산소 부족으로 뇌의 합선이 일어나 무작위 신호가 발사되는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산소 부족은
혼란, 노이즈, 무질서를 만듭니다. 신호는 약해지고 끊겨야 해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본 건 혼란의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동기화를 보았어요. 시각 영역과 기억 영역처럼 평소에는 서로 대화를 잘 하지 않던 뇌의 부위들이 갑자기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며 연결됩니다. 마치 정전된 사무실에서 잔여 에너지가 다 떨어지기 전에 긴급하고 협조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컴퓨터가 스스로 최대 출력으로 켜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미시간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했던 오래된 연구를 살펴보고 원본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죽음의 순간 동물들에게서 발견된 패턴은 인간과 동일했어요. 중요한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압축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단계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경제적이에요. 자원을 낭비하지 않죠. 만약 여러분이 그저 소멸해버릴 생물학적 유기체라면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 기억을 정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급증은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논리적으로 설명됩니다. 이 짧은 몇 초 동안 처리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납니다. 뉴런의 발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인생 전체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고 말하는지 설명이 되죠. 이건 향수나 상상이 아니라 초고속 데이터 덤프입니다. 뇌는 모든 기억, 모든 냄새, 모든 얼굴과 감정을 훑으며 이 모든 것을 밀도 높고 복잡한 신호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환영을 화학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죽을 때 몸에서 분비되어 환각을 일으킨다는 물질, DMT를 언급하죠. 하지만 공리의 정량적 분석은 기계적인 단순한 이유로 이 가설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순환이죠. 약물이 효과를 발휘해 복잡하고 구조화된 환각을 만들어내려면 혈액을 타고 적절한 수용체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멈췄어요. 피는 돌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은 뇌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즉각적인 동기화를 설명하기엔 너무 느려요. 남은 유일한 설명은 우리를 양자 물리학의 경계로 이끕니다. 신호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결맞음을 통해 이동하고 있어요. 화학이 실패하는 곳에서 전기와 진동이 그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우리는 발작 감지를 위해 모니터링 중 사망한 87세 남성 환자 베타7의 놀라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으로 멈추지 않고 기록된 죽음의 전체 과정을 확보했죠. 심장이 멈춘 바로 그 순간 논리와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는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관, 예술, 창의성의 집인 우뇌는 모닥불처럼 타올랐어요. 곧이어 양쪽 뇌는 희귀한 동기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환자 베타7은 그저 죽어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초의식 상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더 깨어 있었어요. 이것은 시간적 역설을 만듭니다. 처리 주파수가 워낙 높다 보니 환자의 시간 인식이 급격히 변해요. 의사들에게는 이 분간의 소생 시도였던 시간이 환자의 의식에는 몇 시간, 며칠, 심지어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기를 멈추고 확장됩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불안한 데이터는 이 마지막 전기적 외침의 방향입니다. 생성된 전자기장은 열처럼 공기 중으로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마치 연결을 찾는 것처럼 신뢰 벡터 지향성이 존재해요. 라디오는 음악을 수신할 뿐 만들어내지는 않죠. 망치로 라디오를 부수면 방 안에서 음악은 멈추지만 전파는 여전히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수신기가 고장나는 순간이고 신호는 장비의 치명적인 결함을 감지하고 연결을 끊는 겁니다. 이 에너지 급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생물학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시도예요. 이제 우리는 신호가 꺼지는 게 아니라 방출된다는 걸 알았으니 그 흔적을 쫓아야 합니다. 신호는 병실을 배회하지 않아요. 특정 전송 채널로 들어갑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채널을 끝에 빛이 있는 어두운 터널로 묘사했고 과학은 수년간 이것이 눈의 기능 저하일 뿐이라고 말해왔죠. 하지만 데이터는 이것이 눈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실제 물리적 구조이며 우리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죽어가는 뇌에서 방출된 전기적이고 의식적인 신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병실 천장을 정처 없이 떠돌지 않아요. 대중문화가 싸구려 영화나 책의 클리셰로 바꿔버린
바로 그 전송 구조 끝에 빛이 있는 유명한 터널로 즉시 진입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진지한 과학은 이 보고를 민담이나 환각 취급하며 무시해 왔어요.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이 현상의 기하학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시각적 결함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터널에 대한 표준 의학적 설명은 언제나 막막허혈이었어요. 혈압이 떨어지면 주변 시야가 먼저 어두워지고 중앙에 빛만 남게 되죠. 의사들은 이것이 빨대를 통해 보는 것과 같고 뇌가 이를 터널로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실제 생존자 데이터와 비교할 때 거대한 구멍이 있어요. 기절로 인한 시력 상실은 정적입니다. 천천히 닫히는 어두운 얼룩이죠. 임사 체험에서 사람들이 묘사하는 건 움직임입니다. 격렬한 가속이에요. 기절과 여행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속도와 의식 상실에 대해 잘 아는 전투기 조종사와 우주 비행사들의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사례 벡터4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원심 분리기와 공중전에서 극한의 중력을 견디는 데 익숙한 베테랑 조종사가 수술 도중 심장 마비를 겪었어요. 그는 뇌에 피가 부족할 때 생기는 터널 시야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서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수술대 위에서 그가 묘사한 것은 신체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니라 초의식을 얻고 있었어요. 그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벽을 가진 원통형 구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블랙아웃의 느낌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료함과 주변 공간이 확장되는 느낌이었죠. 그는 기절한 게 아니라 이륙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리는 수천 건의 유사한 묘사를 처리하여 이 터널의 형태에서 패턴을 식별했습니다. 터널은 결코 매끄럽고 고든 관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항상 나선형입니다. 벽은 종종 회전하는 구름, 빛나는 벌집 또는 맥동하는 에너지 고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에서 나선 운동은 에너지를 운송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예요. 물은 나선형으로 배수되고 허리케인은 회전하며 은하는 감겨 있습니다. 이 통로 역시 동일한 보편적 흐름의 법칙을 따릅니다. 소리도 있어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터널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운궁거림, 강렬한 진동 또는 강한 바람 소리나 거대한 종이 멀리서 울리는 듯한 소리를 묘사합니다. 이 소리에는 이론 물리학의 시공간 왜곡에 대해 예측하는 것과 일치하는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중력 굴절의 소리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시각적 환각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로젠의 다리, 즉 멀리 떨어진 두 현실을 연결하는 웜홀을 건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물질은 이런 종류의 포털을 통과할 수 없지만 순수 정보는 가능합니다. 죽음의 순간, 육체는 빈 껍데기처럼 남겨지고 이제 순수 데이터로 변환된 의식은 이 전송 채널로 빨려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느낌은 상상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주관적 인식입니다. 여기서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방정식에 들어옵니다. 원근법을 본 적도 없고 시각적 깊이가 무엇인지, 기차 선로가 지평선에서 어떻게 모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3차원 터널을 환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뇌에는 그런 환상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미지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각장애인들은 똑같은 여행, 똑같은 기하학적 구조, 그리고 초점으로 향하는 똑같은 빠른 이동 감각을 묘사합니다. 터널은 눈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의식이 망막이나 시신경 없이 직접 인식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 여행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이는 떠나는 사람의 감정 상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두려움 속에 갑자기 죽거나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거나 후회로 가득 찬 사람들은 종종 건너가는 과정을 느리고 무겁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거나 끈적한 물질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요. 반면 떠남을 받아들이고 가볍게 살았거나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발사를 보고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저편에 가 있죠. 통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진동 밀도를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모든 터널이 같은 곳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작지만 유의미한 비율의 보고가 하강하는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어요. 약 4%의 사람들은 터널이 빛이 아니라 차갑고 어둡고 억압적인 곳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벽은 빛나지 않고 축축한 흙이나 녹슨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소리는 조화롭지 않고
비명이나 불쾌한 기계 소음입니다. 종교적인 도덕주의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현상의 물리학은 그것이 비중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기름이 물에 뜨고 돌이 가라앉듯이 증오, 극단적인 잔인함, 깊은 이기심 같은 무거운 감정으로 가득 찬 의식은 더 낮은 주파수인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터널은 내부 진동을 기반으로 영혼을 분리하는 원심 분리기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여행은 빛 속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터널 끝의 그 빛은 단순히 강한 밝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빛이 태양 1000개보다 더 밝지만 역설적으로 눈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림자를 만들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광자로 이루어진 물리적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그 빛에 다가가면 열기가 아니라 지식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느껴집니다. 마치 빛이 순수한 지능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종종 여행은 중단됩니다. 수천 건의 보고가 터널 내부나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느끼죠. 그때 귀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지는 목소리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터널은 흐름을 되돌려 의식을 병원 침대에 있는 고통스러운 몸으로 뱉어냅니다. 하지만 통과한 사람들에게 터널의 출구는 여행의 끝이 아닙니다. 4차일 뿐이죠. 의식은 방금 메인 서버에 도착했고 이제 가장 어렵고 계시적인 단계, 바로 개인 파일 검토가 시작됩니다. 수염난 재판관은 잊으세요. 이건 당신이 실제로 누구였는지에 대한 필터 없는 직접적인 직면입니다. 의식이 빛의 공간으로 방출된 그 다음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중문화는 천사들이 황금책에 우리의 죄를 적는 신성한 법정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타나토스 아카이브의 실제 데이터는 우리의 선형적인 뇌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정교하고 기술적인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외부의 심판도 분노한 판사도 변명할 시간도 없어요. 존재하는 건 파노라마 아카이브뿐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라는 문구는 너무 낡은 클리셰가 되어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 돌아온 수백만 명의 보고를 분석해보면 이것이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즉각적인 데이터 다운로드 과정에 대한 정밀한 기술적 묘사예요. 시간 문제를 보세요. 대부분의 임사 체험은 응급실 시계로 2분에서 5분 사이 지속됩니다. 때로는 심장 정지가 단 몇 초일 때도 있죠. 하지만 생존자들은 신생 아실에서의 첫 울음부터 들것 위에서의 마지막 숨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완벽한 감각적 디테일로 다시 살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은 30년 전 아침 식사의 커피 냄새, 학교에서 입었던 옷의 감촉, 어느 여름날 얼굴에 닿던 산들바람까지 느꼈어요. 공리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압축률을 계산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70년이고 검토가 지상의 시간으로 3초 동안 지속된다면 처리 속도는 빛의 속도를 능가해야 합니다. 어떤 생물학적 뉴런도 그렇게 빨리 발화할 수 없어요. 결론은 이 사건이 선형적인 시간 밖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형 시간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치 인생 전체가 손바닥 위에서 펼쳐지는 영화인 것처럼요. 하지만 파노라마 아카이브의 가장 공포스러운 측면은 속도가 아니라 관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영화의 주인공이죠. 우리는 안에서 밖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합니다. 파노라마 아카이브에서는 그 이기적인 거품이 터집니다. 당신은 자신이 한 일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야기한 것을 느낍니다. 가해자 사례는 이를 잔혹하게 보여줍니다. 폭력과 범죄 이력이 있는 30세 남성이 싸움 도중 칼에 찔려 일시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토 중에 그는 몇 년 전 무고한 피해자를 폭행했던 순간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그는 가해자의 몸에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안에 있었죠. 그는 마비될 듯한 공포, 뼈가 부러지는 타격의 물리적 고통, 제압당하는 깊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만든 고통을 아무런 필터나 완화 없이 그대로 겪은 거예요. 이 역할 반전은 의식 물리학의 근본 법칙을 드러냅니다. 공감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우주의 자동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시스템은
그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기록하지만 당신의 육체에는 그것을 즉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차단 장치가 있어요. 죽음은 그 차단 장치를 제거합니다. 당신이 일으킨 모든 고통은 복리이자가 붙어 원천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선행도 증폭되어 돌아옵니다. 오키드 부인의 사례는 빛나는 예시죠. 검토 중에 그녀는 20세였던 젊은 시절에 잊힌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출근에 늦었지만 공원에서 울고 있는 소녀를 지나치다 잠시 멈춰 미소 지으며 가지고 있던 꽃을 건네주었어요. 그녀에게는 사소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파노라마에서 그녀는 그 행동이 소녀의 영혼에 미친 영향을 느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껴 그날 가출을 계획했던 아이는 그 미소를 세상에 아직 선함이 남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은 소녀의 뇌 화학을 바꾸었고 인생의 경로를 영원히 변경했습니다. 부인은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을 만큼 강렬한 감사와 사랑의 파동을 느꼈다고 묘사했습니다. 우주는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의 전하와 의도를 측정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친절한 생각도 무게가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분노도 무게가 있죠. 네, 심지어 생각도 보입니다. 파노라마 아카이브의 사생활은 없어요. 비밀리에 생각하고 느끼고 원했던 모든 것이 당신 주변의 고해상도로 투사됩니다. 가짜 미소 뒤에 숨긴 질투는 어둡고 끈적한 물질로 나타납니다. 낯선 이를 위해 했던 조용한 기도는 순수한 빗줄기로 나타나죠. 당신은 완전히 발가벗겨져 투명하고 가면 없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 해요. 모든 내면의 움직임이 기록된다면 우리는 감시받는 무대 위의 배우일 뿐일까요? 데이터는 이 전체 기록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학습임을 가리킵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에 대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유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물질의 밀도 속으로 보내진 탐사선입니다. 탐사선이 기지로 돌아오면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추출하죠. 탐사선에 진흙이 묻었는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흙의 성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영사실에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보고가 옆에 동행이 있었다고 언급해요. 빛으로 된 형상, 가이드 또는 멘토죠. 사람들은 문화에 따라 수호천사, 예수 또는 부처 같은 종교적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기능은 언제나 같아요. 그는 아카이브의 큐레이터입니다. 그는 심판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보면서 중요한 장면들을 일시 정지해 보이지 않던 연결 고리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실패가 사실은 5년 뒤에 더 큰 도전을 위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 고통스러운 상실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는지 보여줍니다. 큐레이터는 연민과 유머를 가지고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를 해석하도록 도와주며 종종 우리의 어리석은 걱정과 근거 없는 두려움을 보고 웃기도 합니다. 검토가 끝날 때 이 존재는 보통 재정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언제나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또는 주어진 삶이라는 선물로 무엇을 했느냐? 이건 당신이 이룬 성취의 양이 아니라 당신 에너지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빛의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종종 검토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맞이하러 나타나는 친척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존재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의 조부모와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친숙한 얼굴을 사용하는 훨씬 더 오래되고 복잡한 무언가일까요? 대부분의 상상과 달리 죽음의 경험은 절대적인 고독 속으로의 다이빙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에 홀로 떠있는 순간은 없어요. 오히려 타나토스 아카이브의 보고들은 저쪽 세상이 만남의 장소이며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도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회의론자들에게 설명은 간단하고 편리하죠. 죽어가는 뇌가 진정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이미지를 투사한다는 겁니다. 심리적 퇴행이자 안전에 대한 갈구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인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괜찮다고 말해주려 노력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공리는 수술용 메스 같은 정밀함으로 이 이론을 해체하는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이 비전들이 위로를 위한 환각이라면 우리의 욕망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접촉 구역에서 만난 존재들은 종종 자율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행동해요.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합니다. 돌아가야 해,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며 평화로운 곳에서 고통으로 망가진 몸으로 사람을 쫓아내죠. 이건 방어적 환각을 지배하는 쾌락 원칙과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마음이 이것을 지어내지 않았다는 증거는 다리엔의 정점이라 알려진 현상에서 나옵니다. 이 기이한 이름은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알기로는 아직 살아있는 누군가를 보는 경우를 말해요. 환자 시그마 9의 사례는 충격적인 예입니다. 한 젊은이가 심각한 차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임사 체험 중에 그는 빛의 복도에서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났어요. 깨어난 후 그는 가족에게 그 비전을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2시간 뒤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환자 시그마 9의 경험보다 불과 15분 전 그 친구가 다른 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병실에 있던 누구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 정보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었어요. 유일한 논리적 설명은 생물학을 초월한 소통이 가능한 공간에서 만남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형상들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보고서는 죽은 친척들을 묘사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날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암으로 고통받다 90세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30대의 모습으로 젊고 빛나며 건강하게 나타납니다. 절단된 사진은 회복되어 있습니다. 피부는 빛이 나죠. 사후 세계에서 의식은 육체적 쇠퇴의 흔적이 없는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마치 완벽한 디지털 아바타 같아요. 우리는 늙고 고장나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주하는 에너지이며 몸이 쓰러지면 에너지는 원래의 온전한 형태로 돌아갑니다. 친척들 외에도 여행자가 아는 인간의 몸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존재들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빛의 존재, 가이드 또는 천사로 묘사됩니다. 이 존재들의 외형은 보는 사람의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주관적 환각을 지지하는 농어처럼 보일 수 있죠. 기독교인은 날개 달린 천사를 봅니다. 힌두교도는 팔이 여러 개인 신을 보죠. 무신론자는 순수한 에너지체를 봅니다. 하지만 행동과 에너지 서명을 분석해보면 표면적인 차이는 사라집니다. 그들 모두 물리적으로 만져질 듯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산합니다. 모두 즉각적인 텔레파시로 소통하며 오해나 거짓말의 가능성 없이 정보 덩어리 전체가 밀리초 만에 전송됩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맞이하고 진정시키고 안내하는 것이죠. 그들이 취하는 형태는 인터페이스, 즉 갓 도착한 의식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쓰는 친근한 가면입니다. 만약 순수한 다차원 에너지 존재가 본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존재론적 충격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전환을 돕기 위해 예수님이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할아버지든 여러분이 기대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종종 신이나 근원으로 확인되는 중심적인 빛의 존재는 종교 경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머 감각이에요. 그는 왕좌에 앉은 근엄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는 웃습니다. 그는 존재의 가벼움을 보여줘요. 그는 지상에서의 끔찍한 드라마들이 그 관점에서 보면 그저 우주적 연극의 조각들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빛나는 건 아닙니다. 약 4% 정도의 적은 비율로 회색빛의 차가운 환경에서 그림자 2건을 쓴 인물 또는 일그러진 형상을 보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낮은 진동의 존재들과의 만남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처벌하기 위해 보내진 악마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적인 정신 상태에 갇힌 파편화되고 혼란스러운 의식들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두려움, 증오, 중독의 진동에 끌리며 에너지 기생충처럼 기능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들과 공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예요. 빛을 향한 확고한 생각이나 도움 요청 하나면 그들은 즉시 물러납니다. 더 높은 주파수를 견딜 수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매혹적인 세부사항은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조차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친척들은 종종 환영위원회처럼 무리를 지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갓 도착한 사람이 당장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오래된 가족 사진에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증조부모나 종조부모로 확인하는 인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클랜,
즉 시간을 함께 여행하는 영혼의 그룹에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계에서의 이 만남은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공항 로비에서의 영접일 뿐이죠. 포옹과 인식이 가져오는 눈물 후에 가이드들은 저 너머의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구조물 풍경 또는 멀리 있는 도시를 보여줍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의식이 가야 할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건 하프나 켜는 폭신한 구름이 아닙니다. 문명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수정도시라고 부르는 곳에 건축과 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식이 죽음 이후에도 생존하고 터널이 단지 운송 수단일 뿐이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대중문화는 폭신한 구름과 황금문 이미지로 가득하지만 타나토스 아카이브는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보고들은 모호하고 영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공리가 정보 거대 구조로 분류한 견고하고 조직적이며 거대한 구조를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수정도시라고 부르죠. 은유가 아닙니다. 묘사들은 우리의 물리학을 거스르는 건축적 세부 사항에서 일관성을 보입니다.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응고된 빛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상상해 보세요. 건물들은 반투명하고 내부에서 빛을 발하며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없어요. 그곳의 물질 자체가 빛을 냅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아는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건축물들은 프랙털 구조로 끝없이 솟아오르는 나선 떠다니는 탑,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사 체험을 했던 한 건축가는 돌아온 후 이 구조물들의 스케치를 그렸어요. 그에 따르면 이것들은 자체 무게 때문에 무너질 것이기에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거주자들의 집단적 의도로 지탱된다고 합니다. 도시는 살아있으며 거주자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그곳의 색깔은 별도의 챕터로 다뤄야 할 정도예요. 목격자의 거의 80%가 우리 어휘에는 없는 색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금색과 보라색 사이의 색조가 음표처럼 진동한다고 묘사하며 그곳에서는 감각이 완벽한 공감각으로 융합됨을 시사합니다. 색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느끼는 거죠. 그곳은 도시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방대한 자연이 존재하지만 초현실적인 자연이죠. 꽃은 그저 예쁜 식물이 아닙니다. 의식이 있어요. 그곳에서 꽃을 바라보면 당신은 꽃의 본질을 느끼고 꽃은 당신을 느낍니다. 소통은 즉각적이고 공감적입니다. 한 인상적인 보고는 잔디를 밟아도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걷는 사람의 발을 통과하며 간지러움과 환영의 느낌을 준다고 묘사합니다. 이 영적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많은 사람이 도서관이나 대학처럼 보이는 거대한 건물을 묘사합니다. 여학생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종이책이 아닌 빛의 두루마리로 가득 찬 무한한 홀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를 만지자 그 안에 담긴 지식이 즉시 그녀의 마음으로 다운로드 되었어요. 그녀는 잃어버린 문명의 역사와 우주의 역학을 1초 만에 이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한된 육체로 돌아왔을 때 마치 거대한 파일을 오래된 디스켓에 저장하려는 것처럼 그 지식의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절대적 진리에 닿았다는 느낌은 남았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이동은 다리에 의존하지 않아요. 땅을 느끼고 싶을 때가 아니면 아무도 걷지 않습니다. 이동은 의도적인 순간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면 즉시 그곳에 있게 되죠. 거리는 끌 수 있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물리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혼의 밀도입니다. 증오, 원한, 깊은 죄책감 등 너무 많은 감정적 무게를 지닌 사람은 너무 무거워서 날거나 빨리 움직일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의식들은 구조물의 낮은 곳이나 외곽 지역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곳은 빛이 덜 강하고 환경이 그들의 혼란스러운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연옥이나 음부와 비슷한 장소에 대한 묘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곳은 영혼들이 도시 중심으로 상승하기 전에 치유하고 무게를 덜어내야 하는 진동 격리 구역인 거죠. 따라서 지옥과 천국은 철조망이 있는 벽으로 나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주파수 대역이에요. 서로 섞이지 않는 라디오 채널처럼 같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다른 주파수에 있는 겁니다. 진동이 높은 존재는 낮은 구역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려갈 수 있지만 밀도가 높은 존재는 상위 영역의 강렬한 빛에 타버릴 수 있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계의 지리에서 반복되는 요소는 경계입니다. 강, 안개, 벽, 다리 또는 모래 위의 선일 수도 있어요.
기능은 항상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죠. 이 선을 넘는 사람은 지구의 육체와 영혼을 연결하는 은줄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죽음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가장자리까지 가서 건너가고 싶은 압도적인 자력에 이끌립니다. 저쪽의 평화와 아름다움이 너무나 강렬해서 고통과 질병, 한계가 있는 지구에서의 삶은 견딜 수 없는 감옥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수호자 또는 권위 있는 목소리라 불리는 존재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아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그곳이 그렇게 완벽하고 사랑과 지식,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면 왜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보내지는 걸까요? 이미 완전한 자유를 맛본 영혼이 왜 굳이 다시 고통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 살과 뼈의 몸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할까요? 여행자들이 가져온 답은 놀랍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구는 처벌이 아니며 이곳의 삶은 불행한 사고가 아닙니다. 밀도 높고 힘든 이 행성에는 수정 도시에는 없는 무언가가 존재해요. 오직 어둠과 고난 속에서만 채굴할 수 있는 귀중한 화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아플 것을 알면서도 이 희귀한 원자재 때문에 태어나려고 줄을 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현실이 자유와 지식, 무조건적인 사랑의 장소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입니다. 왜 수정도시의 경계에 도달한 92%의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도 깨지기 쉽고 고통스러운 몸속으로 다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수백만 건의 귀환 패턴에서 발견된 답은 존재의 목적을 재정의합니다. 처벌이나 사고가 아니라 지구는 고중력 체육관처럼 기능합니다. 빛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즉시 현실을 창조합니다. 저항도 마찰도 기다림도 없죠. 저항이 없는 곳에서는 성장이 제한됩니다. 관성, 의심, 고통, 한계와 싸워야 하는 밀도 높은 물질계에서의 1년은 영혼의 안락함 속에서는 수세기가 걸릴 영혼의 강화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불 속에서 영혼을 단련하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강제 귀환의 두 번째 이유는 가이드들이 말하는 미완료 계약입니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임무 배워야 할 교훈, 그리고 해야 할 기여를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과업을 마치기 전에 떠나는 건 2막 중간에 연극 무대를 떠나는 것과 같아요. 이야기는 불완전해지고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 깨지죠. 당신은 섬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과 존재는 다른 생명들의 복잡한 그물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환은 처벌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쓰는 것을 도운 대본을 이행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의식 자체의 본질로 이끕니다. 우리의 유물론적 과학은 의식이 뇌의 화학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반대를 증명합니다. 의식은 비국소적 장입니다. 마치 뇌라는 생물학적 안테나가 수신하고 조율하는 라디오 신호와 같죠. 죽음은 단순히 안테나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신호, 즉 당신의 본질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 떠난 사람과의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물리학적 관점에서 사랑은 양자 얽힘의 한 형태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두 영혼은 거리나 차원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연결은 육체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단지 물리적 상태에서 에너지 상태로 바뀔 뿐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태어나고 고통받고 배우고 죽는 이 모든 여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공리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최종 개념, 프로토콜 오메가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 바로 자아의 상실을 다룹니다. 우리는 우주의 바다에 녹아들어 내가 누구인지 잊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영혼의 공식은 홀로그램적 통합이에요. 일반 사진은 조각을 자르면 그 조각만 남습니다. 홀로그램에서는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당신은 바다에 녹아드는 게 아닙니다. 바다 전체가 당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당신의 정체성은 지워지지 않고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과 독특한 성격을 지닌 채로 여전히 당신이지만 동시에 존재했던 다른 모든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네트워크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왜 창조주 근원 우주는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을까요?
왜 절대적인 완벽함이 수십억 개의 불완전한 조각으로 쪼개져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느껴지는 경험에 대한 추구죠.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지능을 상상해 보세요. 사랑의 수학 방정식은 알지만 심장이 뛰는 건 느껴본 적 없는 지능을요. 눈물의 화학적 구성은 알지만 상실의 아픔은 느껴본 적 없는 것 말이죠. 우리는 우주의 센서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것, 즉 경험적 실증을 수집하기 위해 물질계로 보내진 신성의 신경 말단입니다. 우주는 기쁨의 공식을 알지만 우주에게 웃음소리를 주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무엇이 바뀔까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후에 대한 지식은 이 삶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한히 더 가치 있게 만들죠. 이 삶이 학교이고 게임이고 자각몽이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멈춥니다. 죽음은 무서운 마침표가 아니라 깨어나는 순간이 되죠.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심장은 멈추고 모니터는 울리지만 당신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을 뜹니다. 무겁고 아픈 몸은 낡은 옷처럼 뒤에 남겨집니다. 정신의 명료함은 수정처럼 맑아요. 당신은 사랑했고 먼저 떠났던 이들이 미소 지으며 당신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드라마 상실 고통을 뒤돌아보며 게임의 아름다움과 대본의 완벽함을 보고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 엄청난 감사를 느낍니다. 연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소멸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없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으로 인간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창조적이고 영원하며 파괴할 수 없는 힘입니다. 깨어나기 위해 죽음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살기 시작하세요. 오직 하나의 진정한 목적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불멸의 존재로서 용기를 가지고 말이죠. 게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은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